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강사입니다. 이번 이제 클래스는요, 주관식 국제정치학 답안 작성의 이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국제정치학에 대한 것이고요.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은 답안 작성 방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주관식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 고득점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답안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근 기출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제정치학 책을 가지고,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그 챕터별로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책 중간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때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니면 뭐 따로 떼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두 번째 시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것들이 포인트로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국제정치학 고득점 답안 작성법. 저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점수도 곧잘 나왔었고, 물론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은 답안 작성에서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그 고득점인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는 그 프린트문을 잘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제정치학 답안 작성이란 이건 제가 좀 재미나게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의 그 답안을 써본 그런 형식으로 해봤습니다. 국제정치학 답안이란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자신이 분석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말한다.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자신이 분석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답안입니다. 따라서 답안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해석이라는 주관이 개입이 되는데, 물론 팩트를 물었으면은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주관식 문제에서는 뭐 팩트를 써봐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팩트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해석이라는 주관이 개입됩니다. 해석 행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논점과 괴리되는 경우 좋은 답안이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답안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논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답안입니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논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해야 되겠죠. 설득력.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고객 감동, 그렇죠, 맞죠? 출제자 감동, 출제자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안 아니고 이거죠. 자, 그러면 답안 작성 절차 보겠습니다. 논점 파악, 저안 작성, 앞에다 써놓을 걸. 저안 작성, 본문 작성,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먼저 논점 파악부터 하겠죠. 논점을 파악하는 단계, 당락을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논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 나와 있는 전제, 그 문제 전문제 서문이죠. 서문을 잘 보셔야 되고요. 서문을 보면서 출제자가 지금 머릿속에 뭘 담고 있는가를 간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안 잡히면은 문제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읽어볼 필요가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작업이 여러분의 답안의 논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논조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허겁지겁 파악하고 답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답안 내용이 약간 빈약해질지언정 방향이 틀리면은 절대 안 되겠잖아요. 실전에서는 긴장감과 시간 제약 때문에 소홀히 하여 고배를 마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때문에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의한대요. 답안 그 내용들은요, 간결하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결하게. 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스텝이 초안 작성 단계죠. 예, 초안지가 붙어 있는 데다가 초안 작성을 잘 하시는 게 겁나게 중요합니다. 초안 작성이 뭐냐? 새 문제에 대한 간략한 틀을 수립하는 절차다. 포인트, 새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새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초안이므로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초안 작성에서 뭘 할 것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제된 문제 모두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초안 작성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제약하에서 세 문제 모두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 두는 게 안전하고요. 세 문제 모두에 대한 개요입니다. 1번 작성 1번 풀고 2번 작성 2번 풀고 3번 작성 3번 쓰고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략적인 틀을 잡아놓고 논조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네, 시험 후반부로 갈수록 심리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포괄적 사고나 유연한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목차를 미리 잡아야 됩니다. 요새 이제 출제자들은 이제 실용주의 경향이 강해서 목차를 뭐 중요시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큰 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흐름. 그러니까 목차를 짠다 느낌보다는요. 서본결이죠. 서본결 이 말을 좀 스미상관하게 좀 그렇게 잘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논조 결정, 고득점 답안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명확해야 된다죠. 국제정책 질문의 대부분 논쟁적이다. 찬반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크게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로 갈립니다. 물론 이제 구성주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막시즘이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사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작업 역시 초안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논의의 방향이 일관되게 갈 수가 있어요. 요 단락에서는 현실주의, 이 단락은 자유주의, 저 단락은 패권 안정론, 이 단락은 세력전이론, 이 단락은 세력균형론. 안 되겠잖아요.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1번 문제 전반적으로 내가 어느 논조로 끌고 갈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초안 작성할 때 문제를 딱 보고 나는 어디로 갈란다. 어느 입장으로 갈란다. 그런 것도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세분화되어 출제되더라도 전반적인 논조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논조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돼야 된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내 현실주의로 썼는데 2번 문제를 보니까 자유주의가 좋을 것 같아. 자유주의가 맞다고 쓰거나 그건 저도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대체 일관되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잖아요. 1번 논점에서는 현실주의로 가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비관적으로 2번 논점에서는 또 자유주의로 가면서 낙관초로 써. 그러면은 출제자가 보기에는 뭐여 이거 네 생각이 뭐여 이거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답안을 쓴다면 크게 뭐 차이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뭐 현실주의를 택했으면 그쪽으로 쭉 가거나 자유주의로 썼으면 가거나 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것이지 뭘 선택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자신 있는 이론을 꼭 쓰면 돼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논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현실주의가 많아, 현실로 가야 돼.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성주의자면은 구성주의 입장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조가 문제별로 또 한 문제 내에서 문항별로
어떤 걸 쓰라고 요구한 게 아니면 일관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인용할 학자나 데이터의 설정, 고득점 합격을 원한다면 주요 학자 입장이나 실증적 데이터를 원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용하시려면은 당연히 학자들의 기본 생각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해 보셔가지고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게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특정 논제에서는 특정 학자나 학설을 원용하기를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 따라서 인용 학사나 인용할 문장, 데이터 등을 초안 작성 단계에서 준비해 둬야 합니다. 특히 현실주의로 답안 작성을 가시려면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판 준비하실 때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답안 작성 과정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적어내려가기 때문에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기 쉽상인데요. 초안 작성 단계에서 미리 적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문제를 보다 보면 전략적으로 이거 써야 되겠는걸? 이런 게 이렇게 좀 직감이 오는 게 있어요. 직감적으로. 물론 그게 뭐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까지 알고 있어? 예? 우리가 항상 그 차별화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차별화. 다른 학생 답안지 어떻게 좀 차별화될까? 이런 것도 차별화의 한 방법이에요. 데이터, 학자 인용하는 거 이런 거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가? 예, 초안 잡는 것에 대한 건데요. 논제와 논점과 관련하여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용들을 다 적어본다. 이걸 뭐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적은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를 주섬 추려서 목차를 구성한 것이다. 또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공부했던 자료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반복과 암기를 통해 공부를 충분히 해두었다면 쉽게 생각이 나겠지만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반복과 암기도 되지 않다면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초안 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뭐 떠오르는 키워드, 학자,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또 보면서 그 다음에 목차를 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목차를 짜놓고 써놓기 시작하면요, 뭘 써야 될지가 좀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략이 단권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권화한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요,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 작성 어떻게 할까? 자, 바로 1번부터 본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본문 작성에서는 순간적으로 많은 판단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답안지를 수없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또 실전도 써보고 연습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초안 단계에서는 간략 목차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부 목차를 선택해야 되고, 초안 단계에서는 이제 대목차하고 중목차 정도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입니다. 초안 단계에서는 간략 목차만 있기 때문에 세부 목차를 선택을 해야 되고, 서브 타이틀, 1번 뭐 이렇게 할 건데, 현실주의 입장 해가지고 땡 예컨대 국제 협력에 대한 미관론 뭐 이런 거 이런 게 서브 타이틀이거든요. 이런 걸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답안 채점을 뭐 40명 뽑으면은 뭐 8배수로 하면은 48, 32 한 300개 정도 채점을 하시잖아요. 300개. 그러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뭐 한 4, 50명 답안지를 채점을 해봐도 정말 힘들거든요. 잠 못 자고 그래요. 다음 날 또 시험 보게 되면은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채점 기간을 뭐 들이시는 것 같던데 발표 날짜를 보게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채점자 친화적으로 답안을 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내용 막 들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채점자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채점자께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서브 타이틀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도 아 비관론이구나 이런 거고요. 검토 타이틀을 쓸지 말지. 그래서 뭐 1번, 2번 자유주의, 3번 구성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식을 묻는 시험 문제면 얘는 이렇건 저렇건 저렇고 땡 이래도 되는데 당연히 논쟁적이지 않습니까? 논쟁적이면 여기다가 사 해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검토. 자, 예전에 국제법에서 소결 이렇게 써봤더니 안 좋아하세요. 또 국제정치학에도 소결 안 좋아하셔. 그래서 저는 그냥 검토 그냥 편하게 하는데 여기 이 검토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supporting sentence를 길게 쓸지 짧게 쓸지 등등을 결정하면서 써야 한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내가 중목차를 세 덩어리를 쓴다면은 한 덩어리 많이 쓰고 두 덩어리, 세 덩어리째는 조금 쓰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내가 그냥 할 말을 막 쓰다 본 게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혹시 이게 못 채울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쓰다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요. 적절하게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냥 이 단락은 내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거기서 막 한 4줄 쓰면 되는데 막 6줄, 막 10줄 막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돈 되는 것만 써야 됩니다. 돈 되는 거, 점수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돈 되더라도 더 써봐야 한 개 돈이 체감하는 거. 맞나? 알겠죠? 사전에 맞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본문 작성 과정에서는 초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목차 배열이나 중목차에서 좋은 내용이 생각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는 여기다가 뭐 예컨대 애매한데 구성주의를 쓰려고 그랬는데 예컨대 예를 들면요.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여기다 쓰는 게 더 점수가 될 것 같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써나가면서 수정할 수가 있죠. 가이드라인, 일종의 이제 초안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초안 작성할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 자, 답안 작성에 필요한 장치들, 대목차, 로마자 1, 2, 3 이런 겁니다. 보통 로마자, 대문자로 쓴다. 요새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도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은 관례를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교수님들 논문도 보면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대목차에 들어갈 내용은 요즘 시험 문제의 경우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써봐. 뭐 중목차까지 주어진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세 덩어리 나오죠. 근데 1번, 2번, 그러니까 제1문에서 1, 2, 3, 제1문 1, 2, 3, 제2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로를 치던가 가로에 치던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요 세 개가 각각이 이제 대목차인 거예요. 대목차.
서론, 여기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4번, 이렇게 되네, 1번이. 1번이 보통 이제 40점에서 5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요 세 덩어리 이렇게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속에 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중목차가 되겠죠, 중목차. 그래서 1번에서 1, 2, 3, 중목차, 2번에서 1, 2, 3.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대목차는 주어진 것이고요. 거의 중목차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논점 파악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목차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 채점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1번에서 써야 될 게 x인데 x 안 쓰고 y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1번에서 x 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x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인데 이게 뭐랄까 좀 단답식이 가까워지는 거죠. 주관식은 자기 논조를 주장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요즘 시험 문제는 그냥 단답식이에요. 1번에서 뭐 아니? 이거 2번에서 아니 이런 식이 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세분화된 질문을 요약해서 쓰면 그게 대목차가 되는 거죠. 과거 시험 문제 유형에서는 문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자체가 실력평가 요소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통으로 나오면은 이 논점이 뭐지? 그 논점을 내가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의 논점 파악해가지고 내가 그 논점을 잘 반영한 목차를 내가 구성해야 되거든요. 또 문제가 이렇게 조각나 있으면은 그냥 조각난 이야기들을 목차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목차 잡는 게 쉬운 거죠,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 세분화되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럴 텐데요. 통합 논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 외교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쫙 이렇게 배점이 이제 30점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문장으로 쫙쫙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한 단락으로. 거기서 내가 이제 대목차 쓸 거, 중목차 쓸 거 뽑아가지고 키워드 잡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목차, 중목차가 이렇게 주어진 스타일도 있고 안 주어져가도 내가 발견을 하고 창작을 창의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목차는 이런 거 1, 2, 3번 저런 건데요. 잘 보세요. 중목차는 본론에서 득점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목차의 논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답을 적기 때문입니다. 중목차는 초안 작성 단계에서 세심하게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뭐 중목차에 쓸 게 문제에 이제 주어져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1번 제1문에 1번 문제가 뭐 미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력 전이론과 세력 균형론 관점에서 미중 간의 21세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보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목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1번이니까 로마字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론을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미중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전망 이게 대목차가 되겠죠? 중목차는 1. 세력 전이론의 전망 2. 세력 균형론의 전망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3 해가지고 검토 검토는 내가 본 게 어찌고 저찌고 이랍니다 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번 세력전 이론 파워 트랜지션, 2번 밸런스 오브 파워, 3번 검토. 만약 여러분 배점이 요게 이제 한 15점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론 이야기를 조금 써주는 게 좋아요. 이론 이야기를. 근데 배점이 10점이다 그러면은 이론 이야기를 쓰긴 써야 되는데 많이 쓰면 안 돼요. 그 초보들, 왕초보들 답안 쓰는 거 보면은 지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득점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식보다는 주장을 많이 써요. 주장. 물론 지식을 묻고 있으면 지식의 핵심 이야기들을 잘 쓰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면 그 지식에 기반한 평가를 중요시하면 평가에 좀 더, 전망에, 원인에, 처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쓸 때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서브 타이틀. 네, 뭐 이렇게 근데 높은 전쟁 가능성. 여기는 낮은 전쟁, 이렇게. 아시겠죠? 채점자 friendly. 채점자가 그 내용을 다 보지 않고도 내가 쓴 내용들을 알아채게 해드려라. 그러면 답안지가 친절하잖아요. 그러면은 호감이 가야 한가요? 가요. 중요합니다. 당신의 답안지, 여러분의 답안지에 채점자가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 논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첫째, 흐름을 보여줘라. 이건 문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흐름을 보여줘라. 흐름을 보여줘라. 내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쓰라. 중목차는 중목차 밑에서 쓰고 있는 단락을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쓴다면 체제, 국가, 개인 쓰지 말고 단극 질서와 미국의 위협, 강성 대국을 위한 통한 체제 유지, 김정일, 옛날에 그랬으니까 김정일 정의 정권 안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일반적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제목, 서브 타이틀을 사용해서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1, 2, 3 이런 거 이런 것을 잘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답안지 학생에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몇 년간 님들을 뵈면서 코치를 받고, 또 제가 한 15년 정도 2차 과목 강사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조언을 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배출되었고, 저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출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 20년이죠. 20년 넘게 답안 작성 강의를 하고 보아오고 하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명심할 점은 채점자가 매우 빠르게 답안을 채점하기 때문에 답안이 가시화돼 명확히 드러날수록 좋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뭐가 그래요? 채점자들이 돈 받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실히 하시겠죠? 오산입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채점하는 거 얼마 안 줘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곤해 하세요. 채점 하시는 거. 어떤 교수님은 혹시 이 사람들 인생에 누가 될까봐 잠을 엄청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정한 소리를 떠놓고 비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본인들 업이 있으시 않습니까? 논문도 쓰셔야 되고 강의도 하셔야 되고 업이 있잖아요. 시간을 좀 쪼개서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전 그렇게 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을 먼저 써라. 중요한 것을 먼저 써라. 이건 이제 내가 뭔가를 나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을 먼저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적 요인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할 때하고 글로 할 때가 달라요. 말할 때는 이런 이랬잖아. 그런 처음부터 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강력한 인상을 줘야 돼요. 물론 읽어 나가다가 점증적으로 설득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논거를 맨 먼저 써가지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안을 채점해봐도 그래요. 채점해봐도 중요한 얘기를 먼저 쓰는 게 더 눈길이 갑니다. 딱 맞는 그죠? 이 논제에 딱 맞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이미지가 나중에 나온 이미지를 결정하고요.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면 글쓴이가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뭘 묻고 있는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덜 중요한 이야기들도 잘 덧붙여서 좀 답안을 풍부하게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목차는 뭐 제가 많이 경험해봐도 소목차는 그닥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답안의 형식상 쓰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다양한 문제를 써보는 과정에서 체득하기를 시키게 될 텐데 제 생각은 만약에 이제 서브 타이틀을 써야 되는 거 있다면 그 소목차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 배점이 15점이 돼가지고 좀 많이 써야 될까? 또는 20점이어가지고 와 이거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20점이면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뭐 이렇게 1번 세력전 이론의 뭐 명제. 물론 여기서 만약에 가정 명제 세 번째 적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목차를. 근데 이런 소목차를 그냥 이게 에세이 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답안 쓴다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게 뭐 글의 흐름을 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단락을 구성을 하는 거 단락을. 여기 하나 띄고 이렇게 아시겠죠? 굳이 내가 새 덩어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다가 목차를 붙이고 또 한 칸 떼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요 들어쓰기 좀 인덴테이션이죠. 들여쓰기 뭐 처음 보는 분 계실 테니까 들여쓰기를 해도 좋고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짝짝짝 한 세네 칸 정도 이렇게 한 단락 쓰고 한 칸 띄고 쓰고 한 칸 띄고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2번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 또 답안 잘 쓰는 뭐 친구들 보면은 뭐 그냥 대목차 밑에서 그냥 준목차도 없이 쫘라락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합격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목차를 좀 잡아주면서 좀 좋은데 중목차까지는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목차는
쓰는 것보다는 이건 뭐 가로가 양가로일 수도 있어요. 소목차보다는 단락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브 타이틀 원제에 부수되어 제가 옛날에 쓴 건데 되게 잘 써놨네. 따끈따끈할 때 강사 처음 할 때 따끈따끈할 때 써놓은 것 같은데 서브 타이틀 원제에 원 제목에 부수되어 원제의 내용을 요약 구체화 확장하는 장치 서론, 결론, 본론에서도 종목차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제목은 논조의 명확성, 내용의 구체성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득점에 유리한데 부제를 붙이는 연습은 평소에 해둬야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서브 타이틀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답안을 쓰면서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는데요. 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답안지를 실습해봐도 이 부제목을 쓴다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논조의 명확화, 내용의 구체화 등이 있고요. 부제목은 서론, 결론에는 반드시 쓰는 게 좋고요. 본론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는 서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완전 지식을 요하는 문제에서는 서론, 결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문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서결을 써서 득점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자, 그렇습니다. 부제목은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되고요. 키워드를 제시한다는 기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백입니다. 좌우 여백인데 가독성 차원에서 주는 게 좋은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측 여백은 사실상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33칸으로 되어 있던 거 그러던데 답안지가 이건데 그 요쪽에다가 보통 이렇게 줄을 긋지는 않고요. 손톱으로 긋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그냥 이게 고시가의 그런 관행 이런 건데요. 여기다가 줄을 긋지 않고 자를 대고 줄을 긋지 않고 손톱으로 이렇게 샤프심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뗍니다. 여기는 근데 쏘나가다가 띄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의식할 수 없어요. 의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쫙 써. 쫙 쓰고 쫙 쓰고 쫙 쓰고. 근데 이제 단락을 바꿀 때는 요거죠. 인덴테이션. 이 정도 떼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가. 그 다음에 여기는 쫙 가겠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람쥐 다 끝내는 거죠. 이렇게 인덴테이션 하는 것이 원칙인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서론, 결론, 본론, 중목차 밑에서 단락을 구성할 때 들여쓰기를 한다. 소목차를 쓸 때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목차.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작성법. 이것은 좀 문제를 보니까 이걸 꼭 써야 되나 서론을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쓰자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쓰는 게 득점에 유리하냐 안 하냐 그 판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문제에 따라서는 거의 지식을 묻는 것이면 뭐로 서론 씁니까?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지면 낭비고. 근데 이건 약간 내 주장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 문제가 있으면 서론을 좀 쓰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써놨네요. 약술형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수교자 하면은 개념이나 논의, 배경 등 문제에 연관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분량은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쓴다. 가성비 떨어지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써고 있어봐야 득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알고는 있어도요, 이 답안을 직접 쓰면서 생각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본론 작성법, 문장, 단문으로 짧게 쓰는 게 좋다. 쓰다가 길게 쓰면 비문이 생겨요. 주어가 이상문은 맨 뒤에 가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음? 비문을 조심하라. 주어 수로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 이거 말하다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글 쓰다가는 더 중간에 이야기를 길게 쓰게 되면 비문이 많이 생기고 감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그 스마트함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문이 많으면 그죠? 야, 이거 뭐냐 이거 얘 이거 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채점자 friendly 아시겠죠? 간결하게. 단락 작성에서는 두갈식이나 양갈식인데 두갈식이 좋아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한 문장 빵 때려주고, 그죠? 세력전이론의 최면 격차, 불만족도, 평화적 패권 교체 가능성에 기반하여 세력전의 전쟁을 전망한다. 그래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갈식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님은 양갈식 그러는데 양갈식까지 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에서. 그러니까 두갈식 정도 하고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단락은 최대 5줄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논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길게 쓰는 게 꼭 득점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이야기를 간결하게 하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들 써놓은 거 보면은 별로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마구 막 써놓고 있어요. 왕초보들아, 내년 1차 끝나고 답안 작성 개설할 테니까 그때 많이 모여보세요. 제가 답안지 잘 봐드리고 좋은 답안 쓰게 해드릴게요. 결론, 역시 약술형에서는 생략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5줄 정도로 간략하게 쓴다. 형식 문장은 불필요하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스타일인데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는 간단하게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는 것 같긴 해요. 논의와 연관된 내용을 쓴다. 전망이나 처방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서론을 썼는데 결론을 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결론 안 쓸 거면 서론도 안 써야 됩니다. 서론 썼으면 결론을 가볍게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근데 뭘 하면 좋을 것이다 이딴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대한민국을 내가 엄청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외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느낌이 나주면 좋아요. 왜냐? 대부분은 그냥 밋밋하게 쓰거든요. 날카롭게. 이 현 시국과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성찰했고 안 했는데 그 성찰의 결과물을 쓰고 있구나. 결론은 여러분이 득점할 수 있는 the last chance입니다. 전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쓰는 게 낫다고 봐요. 자, 국제정치학 답안 평가 기준 논점에 따라 서술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묻는 걸 써야 되게 당연하게. 공부량 논점을 세분화해서 저희 출제하잖아요. 공부량을 측정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랬죠.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보여주거나 중목차를 많이 쓰거나 공부량을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분량이 너무 빈약해도 안 돼요. 분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안전평가를 안 받죠. 사고의 깊이, 통찰력인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모든 통찰력. 선생님, 통찰력은 공부를 많이 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좀 곱씹어보고 반복하는 게 좀 중요해요. 생각을 하셔야 생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은 이제 주로 무엇에, 왜에 대한 거, 왜 저럴까에 대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 딱 보면은 이제 생기죠. 저도 항상 이제 몇십 년간 국제 정치를 봐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조금 보이죠. 제가 왜 저러는가. 무정부 차원의 변수냐, 국내 정치 변수냐, 개인 차원 변수냐, 이런 것들 대략 보여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시면서 제가 제시하는 통찰력을 여러분 것이 마냥 답안을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답안이 좀 같아지겠지. 근데 뭐 쓰는 걸 또 천차만별이니까 서술하는 방식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통찰력을 갖는 게 좋은데, 아이 통찰력이 무슨 1, 2년 공부가 생깁니까? 빨리 합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공부를 막 많이 해가지고 뭐 통찰력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될 만큼 단권화 하셔가지고 해야 될 만큼 알고 그걸 가지고 곱씹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짧은 문장이든 뭐 긴 문제든 간에 가지고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을 해보고 답안 작성해보고 목 찾아보고. 그 제 책을 가지고 목차 짜는 스터디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문제가 새알에 보니까 뭐 100문제였던가? 이놈 가지고 한번 스터디 해보시고 그럼 좋겠죠. 계속 해보시고 사고의 깊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계속 그 단권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통찰력은 적당한 분량의 공부량을 기본으로 해서 반복해서 볼 때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막 가지고 온다고 통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반복해서 볼 때,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통찰력이 생겨요. 주장의 전부, 명확성, 설득력, 이거 문제에 따라 항상 다른다고 말씀 전제합니다. 그런데 주장이 필요한 문제에서 주장이 없으면은 전문용어로 나가리입니다. 맞나? 나가리. 아시겠죠? 주장을 요구할 때는 주장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본다. 이렇게 하세요. 볼 수 있다 하지 말고 본다. 분석의 적실성 중요하죠. 주장을 했는데 뭐 엉뚱하다. 이러면은 그냥 나가리죠. 주장을 했는데 근거에 기반해서 말을 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점수가 팍팍 나가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안 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부담 갈 필요 없어요. 대안 제시 능력, 특히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문제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겁나게 좋겠죠. 대안 제시 능력. 대안 제시 능력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 그거 있잖아. 주요 국제문제 분석 뒤에 보게 되면 고려사항 나와. 고려사항 그런 거 잘 이렇게 가지고 와. 이렇게. 그리고 교수들 논문 보면은요. 뭐 이렇게 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의 분량을 좀 넓혀가지고 잘 체크해 놓고 그 왜 그런 대안을 제시할까를 생각해내야 되겠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아, 그러네. 음? 체계성, 간결성, 고득점 팁. 저 마지막 파트 같은데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국제정치학 한 70 이상이면 고득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 클래스 목표는 70점 이상이에요. 70 이상. 80 이상이면 뻥이에요. 그렇게 잘 안 줘요. 60점 이상은 잘 안 줘요.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면 엄청 초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1원리 논점에 맞춰 써라. 두 번째, 고민의 흔적을 보여줘라. 고민의 흔적. 그래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봤다는 거죠. 생각해봤다 이런 이야기. 간결하고 명확하게 논점, 배점, 분량을 일치시켜라. 그래서 논점에 따른 배점이 얼마 정도 될까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밸런스 깨져가지고 점수 5점인데 2장 반 썼다 떨어집니다. 물론 10점인데 너무 적게 써도 안 되는데 적은 배점인데 많이 썼다 그러면은 순 우리말로 삽질 시옷지읒 삽질하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학자 데이터를 적절하게 원용하세요. 깔끔하게 써세요. 글자체도 그렇고요. 난 글씨 못 쓰는데요. 괜찮아요. 빠르게 씁니다. 빠르게 쓰시고 알아보게.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이쁘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 걸. 그러니까 빠르고 알아보게. 빠르고 알아보게. 기억이 나네. 받침을 크게 쓰면은 알아본답니다. 백강고시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저 옛날에 글씨가 좀 안 좋아서 점수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몇 달 해봤는데 다 말하죠. 도루묵. 해보다가 도루묵.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따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성공하죠. 자, 출제된 문제 당연한 얘기죠. 모두 써라. 그래서 시간 한 배 중요한 게 시간 한 배. 그래서 한 달락 이런 거 쓸 때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예? 출제자가 이 정도 보면 내가 써주면 알아먹을 거, 알아보실 것 같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자신있게 써라라는 것인데, 물론 논제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아니할 수 있는데, 주장을 하라는 문제에서는 자신있게 쓰는 게 좋죠. 자신있게. 뭐뭐이다. 뭐뭐라고 본다. 이건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야, 벌 수 있다고 먼저 벌 수 본다고 써. 그냥. 딱 써. 그냥 써. 그런 답안지가 섹시하다 이러시던데. 그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5급이잖아요. 5급 되면은 나중에 국장도 장관도 할 거 아니에요. 큰 나라 대사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품이 있는지 글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품. 그러다 드러나잖아요. 지식의 정도, 생각의 깊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품이 있는지 답안 소수를 보게 되면 대략 드러나거든요. 아마 그래서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씨로 쓰는 시험 문제를 지금도 고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아마 바뀌게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고위 공무원이 될 준비와 자질이 있어 이런 게 답안에 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제가 프린트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하셔가지고 계속 숙지해서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금방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습하시면서 계속 옆에 두고 다시 한번 보고 이거는 이제 답안지로 승부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3과목, 4과목. 그래서 그 다른 과목도 기본 틀은 비슷할 거예요. 국제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 문제 써놓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서술 하는 거 좀 보시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